만나면 좋은 친구 MBC. 미국 독립혁명의 발상지이자 교육도시 보스턴. 이곳에 현대 실용음악을 다루는 버클리 음악대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재즈부터 록과 힙합, 전자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대 음악을 가르치는 이곳, 작곡가 이윤주 교수입니다. Ternary form has three different sections. 이윤주 교수는 지난 2019년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현대음악에 접목한 엔젤스 브로큰이란 곡을 작곡한 바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남아있는 이 생존자 할머니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제 자신으로부터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할머니들의 억울한 영혼들이 이 땅을 이렇게 도시는 게 아니라 잘 가실 수 있도록 또 우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잊지 않자는 그런 내용을 잘 기록하는 그런 곡을 쓰고 싶었습니다. 잊혀져가는 우리의 역사를 음악으로 기억하고 기록하고자 한 이윤지 교수. 엔젤스 브로큰에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접목한 두 번째 전자음악을 작곡 중입니다. 이번 곡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들의 목소리. 먼저 할머니들이 들려준 이야기와 노래,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 할머니들의 인터뷰를 그 여러 개를 듣고 난 후에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 나는 촛불이라는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생각이 나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 인터뷰를 다시 제가 들어봤는데 할머니께서 왜 나는 촛불이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나와 너 사이의 경계 시점에서 연주자들이 서로 반응하면서 할머니와 마치 대화하듯 그렇게 구성이 되면서 I think it's a difficult, it's an important topic. It's something that the arts can really contribute something to the dialogue. There's the subject matter, but then I think what Professor Lee is doing will bring it into a new context and will offer another way for the communities and the people to talk about it, to think about it, and to move our understanding further to where we want it to be.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온갖 소리들이 가득한 뉴욕. 이곳에 이윤지 교수의 음악이 새로운 관객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도시 만켠에 자리한 교회 안에서 연주 무대가 만들어지는데요. 너는 자꾸 옛날에고 이리 소교 분열이 두 명의 바이올린 협연자와 생황 연주자가 함께 만드는 음악. 나인입니다. Programming of this concert came about in conversation with Yoonji in her continuation of this project for Comfort Women. And she came up with the idea of incorporating string noise, my violin duo, and Kamin, one of the composers that's featured on the program, for her next piece. So we wanted to bring Yoonji into the program as a performer on electronics and have her write this piece for Carnegie Hill concerts, which we, in retrospect, were able to commission. We just thought it was a very important and poignant piece to include, and
to just grow the awareness of the subject and to contribute in any way we can. 이제 남은 생존자가 단 9명.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음악 나인에 담아낸 이윤지 교수. 전자음악에 담긴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맞춰 연주자들의 악기 소리가 덧입혀집니다. 여러 가지 많이 다른 사운드가 있는데 그 사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따라오시고 잘 반응해 주시고 또 그 사운드에 맞춰서 소리를 많이 바꿔주시고 색깔을 맞춰주시고 특별히 또 그 위안부 할머니들 목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굉장히 더 표현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I learned about the comfort women through Yoonji's piece, and getting to know her piece better, I really felt it very heavy emotionally, and listening to their voices in the electronic music part of the piece, and imitating their singing, their speaking, and using the violin to portray as best as I can possible was really challenging and rewarding. 비 내리는 가을밤 처량한 이 맘 눈물 젖은 벽에 머리 찬바람 분다 이 밤이 다가도 안 오신다면 우물로 이 밤을 어이나 할 것인가요? 어이나 할 것인가에 달픈 사랑. 정말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부르던 노래 그걸 부름으로써 뭔가 가슴 속에 그러한 막 억압 심리 같은 것들이 탕감되고 뭔가 그 카타르시스의 어떤 그 기능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노래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위로와 격려의 기능 그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활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의지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흠뻑 거기에 내 몸과 마음을 의탁함으로써 현재의 삶에 용기와 또 새로운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깡꼬리고요 다이왕 하나래 김바 김바노 구머노리고 에대요. 이 군인은 가미가제 독고다 이렇게 하거든. 처바가 죽는 게 거기 이제 독고다예요. 전토끼는 떴는데 대만은 멀어진다. 아 그거가 대만이 아니겠나. 저는 그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시도한 것이지만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피해자 관계를 맺었었던 활동가나 지역 공동체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고, 그거를 일상 속에서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그래도 이제 회복하면서 생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바라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사유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말을 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4살짜리 보고 한라리 군인 40명 내지 50명 받으란다. 어떻게 살겠니? 고통스런 그때 기억들.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참혹한 기억이었지만 할머니들은 용기를 내 세상에 알렸습니다. 잘못에 대해 사죄를 받고 더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할머니들의 바람은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후 고통의 역사를 대변하는 수많은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저 평범한 우리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님들이 정말 역사 책에만 단순하게 기술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감 있고 좀 사랑스러운 할머님, 물론 그 아픔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까이 있는 할머님이다,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느낌이었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어머니고 할머니입니다.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할머니. 일제는 비록 소녀들의 삶과 꿈을 앗아갔지만 할머니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한을 품은 할머니들의 평범한 일상을 담담히 바라보는 일. 이 또한 이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한 방법이라고 감독은 말하는데요. 이러한 커다란 문제를 우리 한번 이거를 해결해 봅시다. 이렇다기보다 이 커다란 문제가 있지만 이 속에는 뭐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 할머님들의 또 이러한 삶도 있고 또 할머님 본연의 모습들도 알아가는 것도 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의 위안부 문제는 영국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지난 2021년 영국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영상인데요.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영국인 시선에서 담아낸 영상. 일본 정부가 부인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와 함께 수십 년 이어온 투쟁의 현장을 사실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Yeah. So I think around 625,000 people watched the film in the UK. So that was live when it was broadcast on Channel 4 and then also on the on-demand service afterwards. So that was the UK viewership. And for the most part, we got really positive comments on social media. A lot of people said that they'd never heard anything about this issue before. It was totally new to them. So I think that was really important that we'd managed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issue kind of on an international scale. 영상이 공개된 후 영국 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위안부와 같은 전시 성폭력 문제가 한일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식해야 할 보편적 문제란 점을 이 영화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생존해 있는 마지막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 그의 활동을 밀착 취재한 영국 촬영팀은 분명한 한 가지 진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 침묵을 깨고 세상을 향해 외친 피해자들의 증언이 바로 그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이죠. And I think that this doesn't just pertain to Japan, but it pertains to the situation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 in all countries. The survivors need to be consulted about what constitutes appropriate compensation and justice for them because they are the ones who were affected. So,
hopefully Japan will change its attitude and it has an opportunity to be a positive model for other countries who need to, kind of make amends to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 우린 그 진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 그 뿌리에 담긴 민족의 한. 아직 다 모르는 그 길은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 앞에 시민단체와 인권활동가들 그리고 많은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도 보이는데요. 수십 년 진실을 향해 달려온 할머니의 걸음에 최근 또다시 걸림돌이 놓였습니다. 하루 이틀 싸운 거 아니고 20년을 넘게 싸워왔는데 갈수록 더 앞이 더 안 보이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삼권 분립을 무시한 행정부의 발표를 질책하고 사법부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비웃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행정부가 법치국가 사법부 판결을 헌실상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죽고 양감되고 나오고 둘이 살았는데 지금 양감되기도 병원에 입원했다고 간절히 빕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 기업들에 내려진 손해배상 청구. 그러나 일본 제철은 외교 문제를 들먹이며 불응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재산 압류 명령에도 항고하며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제철. 힘드신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피고기업 일본 제철 미쓰비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즉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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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피고기업들은 아주 지능적이고 법, 기술, 잔꾀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그 결과가 뒤집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특히 여기에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의 악의적인 강제 집행 방해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동조해 온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자신의 주어진 권리를 책임을 포기하거나 방기해 왔습니다. 이분들이 일본의 전범 기업에게 사죄와 배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돈 문제로 치부하고 인권 문제를 마치 채권 문제로 전락시켜 버린다든지 한일 관계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라고 하는 인식은 대단히 반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송의 어떤 역사성을 무시한 것이고요. 어떤 국가에 의해서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던 개인의 인권 침해 그리고 인권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싸워온 피해자들을 두 번 모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사과와 배상을 위해 싸워온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 13살 중학교에 보내주겠다는 일제소가 일본으로 끌려간 양금덕 할머니. 올해로 103살이 된 일본 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을 가면 유학교도 갈 수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또 일본 갈래.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삶. 거짓말에 속아서 강제로 끌려간 노역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밤낮 없는 고된 노동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건 굶주림과 상처투성이. 겨우 목숨을 건져 조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당시 참상을 알리고 사죄를 받고자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무려 30여 년이 걸린 긴 싸움. 그 끝에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내린 최종 판결.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8년 판결은 일단 역사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원고인 피해자들이 그 소송이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한 것이 19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2018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법정 투쟁을 해서 원고들이 자기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얻어냈다. 그 원고들이 정당한 권리를 선언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2018년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일본의 배상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먼저 한일 청구권 협정 그 어디에도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 당시 일본이 지불한 돈은 기본적인 경제협력 자금이라는 점. 결론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권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私は2018年の10月のですね、韓国の大法院の判決は法律家としては大変説得力ある、妥当な判決だと考えております。今回の大法院の判決は日本の当時の植民地支配や侵略戦争にね、加担した日本企業の不法行為による慰謝料請求権、強制動員被害者のね、それを認めているわけですね。でその大法院判決はこれは日韓請求権協定ではそういう慰謝料請求権っていうのは問題になってないということも指摘されてますのでね、そういうことを踏まえた判決なので私は大変説得力がある判決だと思っています。 우리 사법부가 내린 결정적인 판결. 이에 당시 일본 아베 정권은 크게 반발하며 한일 경제 교류에 타격을 주는 등 보복 조치를 가하기도 했는데요. 역사 문제를 경제 외교로 맞대응한 일본. 이후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한일 외교의 해법으로 내세웠습니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은 빠진 미봉책, 반쪽짜리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까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해법 모색을 위해서 피해자 및 유족과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물컵의 절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본 정부의 그 노력을 갖다가 촉구하는 행동으로 나왔지만 일본 쪽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일본 쪽의 입장은 일관되게 지금까지 10월,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 30일에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이 한국 사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만들었다.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하라. 그렇지 않는다면은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상대로 해서 어떤 외교적 노력도 할 수 없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상황에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접근해 갔던 건 뭐냐면은 일본 정부의 이 국제법 위반론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향후에도 굉장히 크게 화근을 남기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이 실수라 그래야 될까? 일본 전범 기업의 채무를 우리 정부가 나서서 면제해주겠다는 제3자 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 그것을 한국이 대신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구속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단이고요. 그 판단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일본 기업이 책임을 져라라고 했음에도 행정부가 나서서 그 책임을 면해주겠다라는 것은 결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헌법상의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채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제3자 변제.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는 게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한국의 공공기관이 한국 기업의 돈으로 이 판결을 이행하겠다. 그리고 역사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아주 형식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고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는 정책. 이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 건데요. 96외교 제2의 국치일. 정부의 해법안이 발표된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들 사이에서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한일 외교를 위한 정책으로 제3자 변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 돈은 꼭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나 대통령 옷벗을 하고 싶어.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많이 슬퍼. 일본은 우리 한국 미쓰비시 정치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사죄를 하고 보상을 주기를 제가 바랍니다. 제3자 변제로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끝내버리려고 한 정부의 의도. 이는 법원 공탁으로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외교부가 2달 만에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표면상으론 피해 당사자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 감춘 진실은 달랐습니다.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 주셨고 또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탁이 이루어졌고 그 공탁에 대한 법원의 공탁 공무원들이 결국 정확히 저희가 지적했던 민법 제469조의 1항에 따라서 당사자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 공탁은 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법원에서 한국 정부의 이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마 지금 한국 정부, 특히 외교부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다투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수준에선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법원들이 사실 모든 법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공탁서를 접수한 모든 법원들이 불수리 결정을 했고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따른 공탁이 위법하다라는 1차적인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정책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지난 7월 초 전국 법원에 총 12건의 공탁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모든 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리자 재단은 곧바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그중 11건이 기각,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12곳의 이의 신청 재판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각 결정을 내린 전주지법의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탁권을 문제 삼은 외교부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공탁 공무원이 내린 불수리는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걸 입증한 것이죠. 7월 3일 날 좀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공탁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나 어떠한 고지가 없었고 7월 3일 날 오전 12시부터 피해자들 일부에게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공탁을 할 건데 한번 만나서 저희가 왜 공탁을 하는지, 왜 불가피한지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공탁했으니 돈 찾아가라. 심지어 전화 통화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무제중 전화로 끝나는 정도의 수준에서 굉장히 급하게 연락이 이루어졌고, 당연히 일본에서는 중요한 숙제 중, 한국에게 내준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들의 채권을 다 소멸시켜라.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한일 정상회담 외교적인 정상화 해주겠다라는 거죠. 다른 법원에서 동일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제 항고하고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법원 판결은 간단합니다.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것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해주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억지스러운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법치를 운운하면서 사실은 법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라고 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세금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서. 이 사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치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재림 할머니가 어제 새벽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일본이 시간을 끄는 사이 또 한 분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고 올바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추락한 명예와 외면된 정의, 켜켜이 쌓여가는 왜곡의 중심에서 다시 그 길을 일으킵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두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사과와 반성은 끝내 없었고 그저 논란이 된 발언 하나만을 남겼습니다. 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と明確に申し上げました。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苦しい思いをされた方々に対して私自身の思いを率直に語らせていただいた次第であります。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 속에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는 나로서는 마음이 아픈 문제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표명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사과했다라고 하는 거는 받긴 받겠는데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굉장히 적절한 그런 수준이었었던 것만큼 굉장히 모호해서 여러 가지 이 논란이 되는 그러한 발언을 또 남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진해서 강제동원 해법을 내어주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가져오리라 자신했던 한국 정부. 하지만 돌아온 건 빈손. 일본 전범 기업의 면죄부만 주고 온 셈이었는데요. 일본의 이런 입장은 이미 정상회담 이전에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3월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7일 전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도쿄에서 먼저 열린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 12년 만에 한일 두 정상이 만난 자리는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해법을 발표하고 단 열흘 만에 성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결단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발판으로 과거의 역사를 제물로 삼았는데요.
추후에도 구상권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어떤 그 일치되는 그러한 인식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은 역시 외교와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거든요. 한국과 일본이 그러한 정치적인 역량을 언제 갖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양국에서 역시 이 역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높은 수준에서 좀 역사가를 포함해서 좀 진지한 그런 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대화라도 좀 이번 정부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매우 좋겠는데요. 과거 청산보다는 미래와 경제를 앞세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정책. 일본 집권 여당에선 어떻게 평가할까요? 현재 일본 정부에서 강력한 우익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 자민당 외교부회장 대리를 맡고 있는 마츠가와 누이 의원. 마츠가와 의원은 지난 2번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やはりユン大統領の対日政策というのは非常に未来志向的だと思います。でそれは大統領のいろんなご発言、例えば過去に問題があるからといって未来に協力するべきじゃない、進むべきじゃないといった考えは取らないとか、もう日本は何十回も謝ってるんだからまた新たに謝罪を求める必要はないとかですね。一貫してやはり日韓の間でよりその厳しい安全保障環境の中でやはり日韓が連携をして対処していくべきだ。過去ではなくてむしろ未来に向かっていろんなことを協力を深めていくべきだというお考えがあると思いますし、そのことはとても賛同いたします。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기본 조약. 일본은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 동원 배상 문제도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まずですね、1965年の日韓基本条約と日韓請求権協定でこのいわゆる労働者問題、徴用工問題というのは明確に交渉の中で扱われたんですよね。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 정부 그리고 한일 양국의 최고법원도 청구권협정 자체에 의해서 해결된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이고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で日本側からは個人保証をそれぞれの方にしましょうかと。日本の会社は全部データがちゃんと残っていて誰がどれぐらい未払いやとかそういうことって全部残ってたので 그것은 연합군의 지시에 따라서 일본 기업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공탁이라는 절차를 거쳤죠. 공탁의 절차를 거친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탁금이 피해자 개인에게 전달된 적은 없습니다. ですから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この労働者問題というのは明確に解決済みの問題なんです。これは国際法上明らかなのですね。 그게 이제 그 부분이 핵심인데요.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의 정치인들은 노동자 문제, 징용공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표적을 벗어난 이야기죠. 대법원 판결은 노동자 문제 그리고 징용공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되었으니까 대법원 판결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이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과거를 공유하지만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선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한일 양국이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곳엔 대체 어떤 역사를 담아야 하는 걸까요? 껄끄러운 문제
그리고 냄새나는 것을 덮어두고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역사라고 하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좋은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학 개론에 나오는 기본적인 명제도 실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즉 과거 문제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즉 일본과 역사 문제를 통해서 논쟁을 하고 씨름을 하면서도 동시에 일본과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는 저는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위한 싸움, 일본을 패자로 만들기 위한 싸움을 역사 문제를 통해서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역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양쪽이 다 이기는 이른바 윈윈을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최선이고 당연히 그 점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모든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치고 나가신 것이 참 거룩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과거를 알아야 한다. 미국의 역사학자 알렉시스 더든 교수의 말입니다. 그 어떤 국가도 역사적 진실을 미화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시대의 아픔을 담은 한 곡의 음률이 있는데요. 이 음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의 울림을 마주합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교회 안에도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현대음악을 결합한 실험적 공연, 조용한 혁명이 시작됩니다. 촛불이라고. 나는 촛불이라서 심리에 붙어. 이제 몰랐는데 후에 두만강 건너간 거 알았다. 그래서 그 두만강 내가 너는 잊지 않거든. 죽어도 안 잊었거든. 일본 사람께 끌려와서 두만강 건너가. 때론 노래로, 때론 이야기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음을 맞추고 리듬을 타는 협연자들의 연주. 음률 속에 녹아드는 한의 정서, 그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이번 곡 9에서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표현하고 싶었던 제 작곡의 메시지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재와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한 맺힌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은 9명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8명 이렇게 수가 줄어갈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자는 그런 메시지가 가장 강합니다. So it's a very heavy topic. It's very serious and So one person that gets it here. and yeah, it's just a piece that highlights a very sad part of history that I think a lot of Americans actually don't know about. I happen to know about just because I have Korean family, but yeah, it's a part of history that needs to kind of live on, and that many of those kind of survivors are passing away. So it's a great way to kind of remember them is to put them in kind of contemporary music. So. 네, 연주 굉장히 잘 됐고요. 무엇보다 할머니 목소리를 이렇게 많은 관객들과 직접 나눌 수 있다는 게 저희는 가장 의미가 깊고, 음악적인 어떤 내용을 담는 것과 위안부 할머니의 목소리를 그 작곡의 중심에 두고 곡을 쓰는 데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객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성취감을 느꼈고, 저는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ウォーキング組める変動歩いてる生きている企業行動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る友人もいっぱいいます。でこれ人生の中で私の最大の宝物だし、最大の私の課題でもあったと。でこれは私のいい経験というふうにだけではなくて、一日本の市民としてやっぱり常識的な活動を続けてきたね、特別なものじゃないよという気持ちも同時に忘れないでいたいと思いますね。 이제 대한민국은 50년, 100년 전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반쪽짜리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가 과연 일본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저는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 우매한 짓을 멈춰야 할 때이다. 정권에 따라서 이 문제를 덮고 가면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런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 운동,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어떤 인권 회복을 위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단히 소중한 그런 투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사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이 교차점이라는 부분이 현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우리 현재의 몫이고요. 따라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한다면, 과거를 잊지 않는 고집스러움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So a victim-centered approach in historical crimes means
recognizing the truth, if there is truth, teaching, which the 1993 Kono Statement swor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ould always do, educating the future. So you teach and then you move forward, because here we are today. We don't live in the past, but we have to figure out how to say that history is real. While it talks about the future, it needs to know its own past.